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민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창수라고 하고요. 정신과 의사예요. 오늘 주제는요, 너 지금 무기력하니? 어르신도 계시죠? 당신 지금 무기력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새 어떠세요? 드디어 이제 코로나 3년 차가 됐습니다. 제 자녀 중에 대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가? 제가 힘들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아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아버지 얼굴을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맨날 집에 있고, 이게 한 2년째쯤 되니까 냉파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켜 먹는 것도 지겨웠는지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이제 요리 솜씨도 늘어났는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좀 가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나 회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 됐죠. 저도요, 이제는 어디 와서 회의를 하라는 메시지가 오면 약간 좀 불편해요. 그냥 줌이나 또는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어디 가면 또 감염의 위험이 없을래나 하는 생각도 자꾸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음식 시켜 놓으면 문 앞에다 놓고 가라 그러고, 택배도 문 앞에다 놓고 가고, 옛날에는 그 집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왜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택배 아저씨. 근데 이제 그 택배 아저씨들을 볼 수가 없는 시절이 이 코로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잘 못하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뭐 서점 가서 한 바퀴 돌고, 서점 옆에 있는 극장 가서 영화 하나 보고, 이게 주말에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거 해본 지 오래되셨죠.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또는 뭐 OTT라고 해서 케이블 방송으로 하는 영화들 주로 보고 지내고 계실 거예요.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명절 때 전화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버님, 원래 요번 추석 때도 가야 되는데 그냥 요번에 시절인지라 뭐 대신에 뭐 음식이랑 이런 건 보냈어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입금은 했으니까. 원래 이제는, 옛날에는 서로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야 마음이 전달됐는데, 그냥 전화 한 통화 또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그걸 용돈으로 그냥 마음이 전달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사노동이 굉장히 늘어났죠. 남자들은요, 집안 가사노동이 한 30%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보다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근데 재밌는 건,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가사노동이 50% 이상,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남자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던 남자들이 그나마 분리 쓰레기 정도 하고 이제 음식 쓰레기에 조금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다 집에 있으면 집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60%가 아니라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이 24시간 밥 해달라고 그러고, 버섯에 끼는 거 빨아야 되고, 흘리는 거 머리카락이라도 주워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도 늘어나고, 이제 부모랑 같이 사는 집 안에서는 노인들과의 다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디폴트 모드가 좀 바뀌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분 상태가 좀 다르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무기력이 디폴트 모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뇌 영상 연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들떠 있을 때의 뇌랑 약간 깔아앉아 있을 때의 뇌가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생활 습관이 변했다는 사람들이 60%가 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늦잠 많이 자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죠.
제 대학교 때 잠시 만났던 그 여사친 중에, 제처는 안 보기를 바라는데, 그 취미가 도서관에서 벽 보고 앉아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친구죠. 요새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까 가사노동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아졌다는 얘기 들었죠. 노인 학대 보고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가족 간의 학대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잖아요. 봤더니 가정 내의 학대, 이게 23%가 증가를 했답니다. 이게 학대라는 게 뭐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학대를 하고, 이게 뭐 밥 안 줘도 학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 심리조사를 해보면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우울이나 무기력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60명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나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45%입니다. 절반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직장인들입니다. 블라인드라고 왜 이름 안 밝히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거기서 삼성전자끼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끼리, 직장인들이 모여서 거기 직장 뒷얘기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9%가 나는 번아웃을 겪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번아웃 얘기는 조금 이따 할 텐데, 이게 이유가 되게 업무가 되게 많고 일이 너무 루틴한 거예요. 아침에 와서 앉았다가 중간 시간은 순삭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낮에 하는 일은 똑같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주로 인터넷으로 만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원래 가족 간에 너무 많이 만나면 좀 힘들잖아요. 눈빛에서 보여요. 예. 그리고 일이라는 게 이제 다 온라인으로 체킹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팀원들끼리 모여서 4-5명이 일을 하면 그중에 한두 명이 약간 게을러도 티가 좀 안 나요. 왜냐면 그중에 액티브한 한두 명이 열심히 하면 되게 5명이 다 묻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 나눠서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성과도 잘 안 보이고, 하는 사람은 계속 숨이 막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그게 쌓이면 이제 원래 일이라는 게 잘 안 되면 재미없어지면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 직장 3개월 차 때 하는 생각 있죠. 아무래도 이건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바이러스 자체가 우울증을 일으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이러스 자체가 감염이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분비 물질이 나와요. 신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암에 걸렸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일으켜서 암 환자나 또는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중에 우울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이게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명 확진됐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낙인을 찍히잖아요.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뭐 얘기라도 했다 치면 빨리 가서 손 씻고, 그럼 나한테 굉장히 좀 상처를 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부터 이 감염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메르스, 또 뭐 그 전에 온갖 그 팬데믹들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옆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예전 세월호 때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다르죠. 그때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걸 동정을 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분노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 한 명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트라우마죠. 여기 아시겠지만 이 성남시에 계시는 보건소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거 제대로 안 도와준다고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갑질한다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같은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들 트라우마를 입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져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피로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피로 레벨이 높았다. 그게 지난 한 달밖에 안 됐다. 그건 급성 피로예요. 지난 한 달 동안 과로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6개월이 넘었다. 그럼 만성 피로입니다. 그거는 퇴사를 고려하든지 아니면 병가를 내든지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자, 스트레스 척도도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들 전국 어디나 들어가 보면 거기에 스트레스 척도들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스트레스를 재보고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척도들이 여러 개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참고 문헌에 한창수 이름 써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무기력이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한 거 알죠. 근데 과학자들의 책무 아시잖아요. 과학자들은 쉬운 일상사의 얘기들을 교과서로 써가지고 1, 2, 3 어려운 말로 써놓는 것처럼 무기력해지면 일단 체력이 부족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가장 많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젊은 사람들도 긴 비에 장사 없다고, 긴 매에 장사 없다고 이제 피곤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지력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고 일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아무리 텐션 높게 파이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사 6개월 넘었죠. 그 입사할 때 면접할 때 얘기했던 그 텐션과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해요? 그때 면접했던 사람들도 그거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죠. 의지력이 낮아졌어요. 그럼 윗사람들은 얘가 좀 게을러졌나 보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게을러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늘어져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통제권이 없을 때. 대표적인 게 콜센터 직원이죠. 콜센터 직원은 예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욕을 해도 상대방이 끊기 전까지는 그걸 듣고 있었어야 되니까 무기력해지죠. 요새는 3년 전에 그 근로법이 이제 조금 개정되면서 전화를 끊을 수가 있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선 조금 나은 거예요. 미래가 예견되지 않을 때도 무기력해져요. 우리 고3들 또는 취준생들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래 오늘 아침에 연필 딱 놓고 책들 순서대로 늘어놓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고 나서 1년 후, 2년 후, 또 10년 후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하는 돌아가는 꼴로 봐선 내가 내년에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또는 계약직이라는 하는 사람 당장 2개월 후에 재계약인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기력해지죠. 이렇게 되면 증상들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이 무기력해져요. 아주 원초적인 거죠. 두 번째는 정신이 무기력해져요. 세 번째는 감정이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무기력해지면 병에 걸려요. 체력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없던 알레르기도 생기고 감염도 잘 생겨서 감기도 잘 걸립니다. 왜? 기억나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감기 잘 걸리잖아요. 괜히 귀도 아프고 괜히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정신이 무기력해지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이게 더 오래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감정이 무기력해지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외로움을 잘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요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함께 있어도 외로움. 늘 외로워 그러죠. 그 인간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이라는 건 주로 남편을 얘기하겠지만 이런 무기력한 몸과 정신, 감정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직장인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무기력 증상은 번아웃이죠. 번아웃은 에너지가 다 타버려서 그냥 성냥개비가 재만 남듯이 그냥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 번아웃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번아웃은 일 좀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한 다음에 지치는 게 그게 번아웃이에요. 오늘 공부 시작했는데 오늘 수학의 정석 기초 정석 사놓고는 한 페이지도 안 해놓고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건 믿지 마세요. 걔는 아직 안 한 거야. 근데 정말 죽어라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난 기계처럼 진도가 잘 안 나갈 때, 그때는 번아웃을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번아웃이 걸리면. 그리고 일이 집중이 잘 안 되고 괜히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속도가 조금 느려. 옛날엔 빠릿빠릿하게 됐는데 이거 내가 늘 하던 건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지?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두통이 와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요새 이명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마치 신경계 철사줄이 소금물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딱 신경이 담겨져 있으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도파민도 덜 나오고 세로토닌도 덜 나오고 우리 텐션 높일 때 나오는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들도 안 나오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가 상실되고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건망증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죠. 심리학 책에는 번아웃이 그래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 하면 첫 번째가 감정 소진이라고 나와요. 재미가 없어요. 좋은 걸 봐도 재미가 없고 나쁜 걸 봐도 그래 뭐 슬픈 일이겠지. 감정이 소진됩니다. 메마르는 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냉소적이 돼요. 예전 같으면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냥 루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현타 온다 그러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직무 효능이 떨어져요. 일이 잘 안 돼요.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옆에서도 알죠. 이 사람이 얘가 일을 잘하던 애인데 왜 일이 잘 안 되네? 뭐가 있나 보다. 그때나 돼서야 옆에 있는 팀장님이나 윗사람들은 내가 번아웃 된 거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업무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몸이 기력이 떨어질 때 번아웃이 온다 그랬는데 공감을 많이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을 주로 만나는 사람 중에 공감 필요를 어떤 사람들이 느낄까요? 주민복지센터에 있는 민원 데스크에 있는 분들 또는 은행에서 민원인을 만나는 분들 그분들일 뿐일까요? 간호사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분들 또 방문진료 하시는 분들 다 공감 필요죠. 물론 일도 하고 도와도 드리지만 일단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처럼 앉아서 대화 나누고 말 들어주는 걸로 접수비라도 받으면 몰라도 그분들은 그런 것도 안 받는데 일단 말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마 이 말 듣는 분들 중에도 지금 집안일 하면서 듣는 분들 엄마들도 하루 종일 공감 필요를 느껴요. 애들한테 말 들어줘야죠. 학교 갔다 온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하루 종일 무슨 일 있었는지 신경질 내면서 누구누구가 그랬다는 얘기 짱나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공감 필요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말은 가정적이라고 하지만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수다 떠는 남편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들어주면 나 무시한다고 사랑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감 필요입니다. 가끔 친정어머님, 아버님이나 시부모님도 전화해서 자꾸 얘기해요. 그럼 그것도 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다 공감 필요해요. 그것들도 번아웃의 원인입니다. 요새는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든 거를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면서 줌이라든지 컴퓨터, 테크닉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런 그 기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를 줌 피로증 또는 테크노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그것 스트레스 받은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존감 얘기야 아마 여기저기서 무지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자들은요, 자존감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자존감이라는 건 원래 어디 내놔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내 마음의 힘이 자존감이잖아요. 인문학적으로는 딱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는요,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만큼 일을 했었어. 앞으로도 생전 처음 보는 일을 우리 팀장님이 시켰지만 나 할 수 있어. 유재석 씨 만나서 협회에 오래.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그죠? 하면 되지 뭐. 이런 자신감, 과거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합쳐진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인생을 살죠.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아침에 엄마랑 말다툼하고 출근했는데 어저께 일 정리 잘 안 해놨다고 팀장님이 뭐라고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 책상도 정리 안 해놓고 그 팀장도 퇴근해놓고 확 올라오는데 그렇다 그래서 말을 할 수는 없죠. 그게 감정 조절하는 능력인데 그게 자기 조절감입니다. 그거 왜 해야 돼요? 감정 조절해야지. 아무 때나 감정 내뱉으면 나한테 손해니까. 감정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나한테 이롭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존감의 가장 기본 근원이에요. 세 번째 능력은 자기 안정감입니다. 왜 래퍼 제시가 네가 뭔데 나를 디스해? 그 사람 말투는 네가 뭔데 나를 디스해 이거죠. 또 뭐 개그맨 장도연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나네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으로 그런대잖아요. 그래, 니들 다 땡밥이다. 욕 한마디 한다는 얘기죠. 남자들 중에도요, 샤워할 때 욕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자기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게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단하게 해주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하겠죠.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외모. 그쵸, 외모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빈이라든지 우리 BTS 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자존감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치, 뿌듯하고 떳떳해 보이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경제력. 그쵸. 원래 그 부모님들의 그 자신감, 자존감은 지갑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그것도 자존감의 근원이겠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그것도 자존감의 근원일 거예요. 남자들은요, 재밌는 건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나중에 남친이나 남편들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 돼요. 저도 어제 제 처한테 이쁨 받고 나왔거든요. 그 힘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자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자존감의 근원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느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임이 하는 거거든요.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죠. 그래, 나는 현빈처럼 생겼어. 그래서 나는 뿌듯해. 이게 아니라 나는 뭐 그렇게 뭐 미남도 아니고 뭐 배도 볼록 나오고 내가 뭐 이만큼 일의 성취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나 스스로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자존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하고 나를 비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현명한 사람들은 옆 사람하고 비교 안 한대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있는 집에 태어나서 나보다 출발점이 조금 빠른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아프거든요.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를 한대요.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 좀 나아져요. 물론 그때보다 나이는 한 10년 많아졌지만 그때보다 마음도 조금 더 안정돼 있고 신경질도 좀 덜 내고 부인한테도 조금 더, 왜 남편들 아무리 착해도 부인들한테 잘 못하는 남자들 많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인한테도 튜닝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이제 자녀들하고도 조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되게 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는 있겠죠. 이게 자존감의 근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공감피로 말씀드렸는데, 공감을 해줘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분도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직업의 기본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월급이 그 공감 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공감과 연민을 잊지 마셔요. 공감은요, 연민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 사람 만났을 때 내 옷과 내 주머니 다 벗어주고, 주머니 다 털어주고, 그 사람 대신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 지금까지 했던 거 모든 걸 버리고 투신하는 거, 그거는 심파시죠. 영어로는 심파시, 또 우리말로는 연민. 뭐 공감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근데 연민에 더 가까워요. 또는 동정에 더 가깝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느끼는 건 공감이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엠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엠파시라는 건 타인의 기쁨과 슬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까지가 공감인 거죠. 이게 전문가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의 공감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심파시, 감정 똑같이 느끼고 살다 보면 우리 길을 못 걸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 하루 종일 상담하고 집에 가서 놀면 뭐하니 보고 웃을 수 없죠. 왜냐면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오늘 하루 지나간 그 마음의 흔적들을 털어내야 더 내일 또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오늘 하루 만난 거 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또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의 공감은 100% 내 마음 공감을 심장까지 던져주는 건 아니라는 거. 일단은 이해해주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공감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좀 쉬시고 마음 상태를 전환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왜 상담심리학자나 정신과에서는 자기만의 멘토가 있잖아요.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내 말 잘 들어줄 만한 사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굳이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에서 만나서 그 상담료 내기 전에도 나를 도와주고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당장 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만 와도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거 안 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외로워져요. 안 그래도 지금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외롭대거든요. 국내에서 연구조사를 했더니 내 인생에서 난 평상시에 외로워 하는 분들, 자 이게 지금 세 분 앉아 계실 때 외로워 하는 분들, 난 외롭다. 하루 중에 절반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거 안 느끼나 보다. 바쁘단 얘기예요. 6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30대는 64%가 일상에서 늘 외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쁜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거든요. 이건 위험군이 없어요. 당뇨병은 뚱뚱한 사람들이 위험하고 뭐 폐암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외로운 거는 위험군이 따로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 명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외로워하면 옆 사람들도 다 외로워져요.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요. 이거 그냥 놔두면 하루 담배 15카피 피는 거랑 똑같아요. 금연 운동하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있어주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고독부 장관, 고독을 다루는 장관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 일주일에 2번씩은 나와서 게이트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연금 안 줘. 노인들 또 젊은이들은
그 문화회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마련해 놓고 거기 나와서 무슨 만나는 거 또는 무슨 뭐 리크레이션도 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그걸 하면은 무슨 쿠폰, 그 문화 쿠폰 같은 거겠죠. 그런 거를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대요. 고독부 장관.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아마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할 거야. 그 성남시에서도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들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청년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네. 이거 프로그램 딱 만들어서 고독부 장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홍보 잘하네, 홍보. 성남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결을 해야 돼요, 누군가랑. 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자녀분들이 먼 타지에 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보진 못해도 전화 종종 하잖아요. 효자들은 매일 전화한대요. 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뭐 복지관 또는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세요. 가서 얘기를 나누고 게이트볼하고 뭐 수준 안 맞는 것 같죠? 그분들도 수준 안 맞는 거 생각하는데 오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도 되고 우울증 예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장병이나 이런 것도 다 예방이 됩니다. 정 안 되면 메타버스 쓰세요. 스마트폰에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냥 놔두면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생겨요. 의사들이 이상 없대는데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가슴 떨린 거 경험해 본 분들 되게 많죠. 그냥 놔두면 공황장애가 오기도 해요. 불안 증상이 심해져서. 정말 심해져서 저한테까지 올 정도가 되면 자살 사고까지 생기는 거죠. 저한테까지 안 오더라도 어디 상담실까지 가야 되는 분들 중에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일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화가 옆에 쌓이는 거죠. 이게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사회적으로 옛날 세월호 때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3년 차에도 울분이 쌓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울분, 분노, 무기력감 이 증상이 생기는 건데 어떨 때 생기냐 하면 이 믿을 수 없는 사회 상황, 앞으로 미래가 예상이 안 돼.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균형이 안 맞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시죠? 뉴스 같은 데서. 이런 불공정, 불균형, 미래 예측이 안 됨,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울분과 화가, 분노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밖으로 폭발해요. 묻지마 폭력, 방화 사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부로 폭력을 하면, 내부로 그 울분이 폭발을 하면 울분과 분노 조절, 문제 또는 자살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착해서 분노 폭발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옆에서 팀장님 보기에 그냥 게을러 보여요. 약간 느려지고 이 친구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아니면 또 그냥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까칠해졌지? 아, 얘 원래 이랬나 보다. 좀 익숙해지니까 얘가 게을러지고 예민해지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게으름이나 예민함은 타고난대요. 타고나겠죠. 저도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타고나는데 근데 성실함이라는 건 원래 타고나기도 성실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거의 90% 이상 습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1960년대, 50년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가는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부 유럽, 뭐 남미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민들을 하도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는 왜 백인들만 살고 싶은 나라였을 테니까 연구 논문들이 뭐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고 수다쟁이들이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돈만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이 나왔었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논문들인 거죠.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게으를 수는 있지만 약간 행동이 느린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그거는 다 습관과 노력으로 일어나갈 수 있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게으르게 살다 갈랜다. 그냥 번아웃된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다 갈랜다. 외래 오면 우울증으로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5, 60대 넘은 분들 중에 나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냥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마 종종 만나실 텐데, 그리고 누군가가 나 그냥 내 힘든 얘기만 들어달라고 거의 따발총처럼 그냥 우울하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 가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잠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자고 자극 받으면 안 되고 좋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지 마시고 우리 정동원이 노래 듣지 마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안 돼요. 그리고 홀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음식은 영양가 없는 걸로 집 앞에 마트 가셔서 차가운 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대로 드세요. 따뜻하게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요새 점점 금연 사업도 하니까 안 할 텐데 오늘 시작하세요. 그래야 뇌가 빨리 늙고 건강해집니다. 아니,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해야 될 거는 뭐 일해야지, 운동해야지 대답을 하실 텐데 일단은 쉬세요. 휴대폰이라는 게 그냥 며칠 놔뒀다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는 전원도 안 켜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20%는 좀 충전이 돼야 그 다음에 켜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전원에다 연결해 놓고 좀 쉬세요. 잠이 모자란 분들은 좀 자고 그냥 수면 시간이 좀 충분하고 주중에 못 잔 사람들은 주말에 좀 자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히팅됐던 분들은 조금 멍하니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아요. 업무가 너무 많았던 분들은 업무를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차 쓰세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몸 아픈 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운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일 시작하기는 아직 좀 일러. 그러면 산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을 주중에 하루에 한 30분만 걷게 해줘도 면역세포가 증가한다 그래요. 산책을 시키시고 이제 살살 걷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도요, 바로 쉬는 것보다 걷는 운동, 왜 스트레칭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 왜 들어오고 나면 몸 풀어주죠. 이걸 쿨다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쿨다운 운동을 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심지어는 자살 사고도 떨어진다 그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옆 사람들하고 좀 수다 떨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 체력이 좀 올라와요. 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체력이 없으면 나중에 전쟁도 못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체력을 다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졸업할 때쯤 보니까 체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성적도 좋고 성취도도 좋고 나중에 장군 되는 비율도 더 높더래요. 그거 뭐 나이 먹어서 체력 보고 뽑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 저질 체력을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보시는 분들 중에 30, 40대 넘어가시는 분들 이제 이전 체력처럼 안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체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운동해요. 옆집 아주머니 얘기 들어보면 아유 나는 집에 한 10층 걸어 올라가 그걸로 운동 대신에 그러는 분들 많죠.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 니트 운동이라 그래서 일부러 운동 안 하고도 몸의 활동량을 늘리는 NEAT 운동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 22층이야. 걸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운동하기가 힘들겠죠. 대신에 한 정거장 정도는 전철역 걸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를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핑계김에 우리 집 부인은 보니까 운동 안 하는 남편 저녁에 1시간 걸리는 거 대신 운동시키는 걸로 본인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나를 노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 말고도 많더라고요. 운동하는데 보면 아저씨들 앞장 세워서 뒤따라가는 부인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한 20% 이상 올라왔다. 올라오고 나면 일을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획부터 세워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 계획 세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을지.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안 정해져요. 10년 후에 그걸 하려면 1년 후에 내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또는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내가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획표를 아주 대충 써놓으세요. 자세하게 쓰지 마시고. 대충 써놓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필요해야 된 게 아까 자존감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효능감은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한번 성공해 보면 큰 일을 점점 하는 게 어렵지 않아질 거예요. 마치 홍길동이 큰 대나무를 뛰어넘기 전에 작은 풀부터 뛰어넘기 시작을 하는 만화 본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럴 기운까지는 안 남았으면 좋은 얘기, 좋은 강연 많이 드세요. 유튜브 보면 우리 재밌는 얘기 하시면서 좋은 얘기 중간에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TV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아요. 그냥 이제 자꾸 너무 공부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 듣고 책 읽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선배랑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하세요. 지금은. 내가 영화 잘 보고 그거 줄거리 5분 리뷰 잘하는 사람이면 그거 하고 동생한테 그거 얘기해 주세요. 엄마한테 그 얘기해 주세요. 그거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뿌듯해져요. 그러면 그 일이 재밌으면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면 그 일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일에 성취감을 느끼게 될 거고 그게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가장 최초의 작은 성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무기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창수입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